안녕하십니까. 뼈에 능통한 강남 YK병원 골통의사 윤재웅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드릴 말씀들은 뭐냐면 척추관절병원, 관절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또 물어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인상을 써요. 그러면 참 이거를 계속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기도 뭐하고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정말 쉽게 이보다도 더 쉬울 수 없다 컨셉으로 질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들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인공관절 꼭 해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퇴행성 관절염 정말 많죠. 근데 나머지 다른 어깨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안 쓰면 돼요. 근데 무릎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쨌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은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골치 아프죠?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엑스레이를 꼭 붙었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뭐 적당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걸어 다닐 때 정상적으로 보행이 잘 안 돼요. 걸어 다닐 때 이게 절듯이 이렇게 정상 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잘 때 내가 아파가지고 자꾸 깨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인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는요, 환자분한테 인공관절 얘기를 딱 했을 때 죽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공관절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못 살겠다, 그냥 인공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인공관절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인공관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 것 같다고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죠. 왜 그러냐면 이분은 그 전에 죽을 만치 아팠던 거예요.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인공관절 수술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진짜 그냥 적당히 아픈데 그냥 엑스레이 붙었다고 그냥 수술을 했던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이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함부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겨우 50대 후반인데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다면서요.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인공관절은 10년 쓴다면서요. 아니 도대체 이 10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10년 얘기를 하세요. 10년 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20년 동안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1, 2년만 돼도 망가져가지고 못 쓰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요 50대 후반은 너무 일러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공관절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 이제 부분 인공관절이 있어요. 전체를 갈지를 않고 내측만 많이 손상이 되거나 외측만 많이 손상이 됐을 때 그 부분만 인공관절로 조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50대에도 많이 해요. 근데 전체 인공관절은 아무리 빨라도 60대 후반은 되어야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인공관절을 주위에서 잘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늦춰가면서 수술을 하고 60대 후반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70대 초반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공관절을 가지고 쓰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수술보다 꺾는 게 더 힘들다던데, 이 말 진짜 많이 하시죠? 우리가 주위에서 인공관절 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구부리느라 고생한 사람, 아니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생한 사람, 이 두 명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치를 떨어요. 어우, 엄청 고생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인공관절을 할 때요, 뼈를 이렇게 다듬고 소켓을 이렇게 끼우는 게 인공관절인데, 얘를 헐렁하게 끼우면요 잘 구부러져요. 근데 일부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빡빡하게 끼워놔요. 왜? 환자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이거를 일부러 헐렁하게 끼우면 구부러지는 거는 잘 되는데, 움직이다가 불안정성이 있어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다쳐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빡빡하게 끼워놔서 환자분들이 그거를 구부리고 피면서 그거를 적응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원래 인공관절을 그렇게 해 놓는 건데, 어느 정도 쉬고 난 다음에 2주에서 4주, 늦게는 4주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각도가 90도에서 100도 이상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각도가 왜 중요하느냐? 계단으로 올라갈 때 그 정도 각도가 나와줘야지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겁내고 막 꺾느라 죽겠다, 너무 무섭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인공관절을 하면 뻗정다리가 되고 양반 자세도 못하고 쪼그려 앉는 것도 안 되고 자전거도 못 한다던데, 그렇진 않아요. 자전거도 잘 타고요, 그 쪼그려 앉는 것도 잘 되고 양반 자세도 잘 됩니다. 예, 수술을 잘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심한 산들 있잖아요. 막 설악산을 뭐 며칠 동안 정주한다든지 뭐 축구하는 거 안 될 것 같잖아요. 다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가능하게는 되는데, 오랫동안 인공관절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 동작이 안 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요, 모셔야 돼요. 뭔 소리야? 뭘 모셔? 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공관절의 재수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이라는 거를 내가 했으면 정말 아껴 쓰고요, 그 다음에 무릎 주위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한 줄여서 정말 오래 쓰도록 하는 것이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양대산맥이죠.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인공관절, 참 이거 뭐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드리면, 뼈가 너무너무 많이 닳았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내고 소켓을 씌우듯이 이렇게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줄기세포 시술은 그것보다 조금 덜 닳았을 때, 또 국소적으로 닳았을 때 망가진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자극을 줘서 그 부분에다가 제대혈이라든지 자가연고를 배양해서 집어넣기도 하는 시술을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죠. 줄기세포는 나이 든 사람은 재생이 잘 안 된다는데, 물론 젊었을 때는 여기 입안에 이렇게 혓바늘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하루만 지나면 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이게 하나 생기면은 일주일, 2주일 그 주위에 그냥 막 이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생리적으로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생이 조금 덜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50대라고 반드시 재생이 잘 되고 80대라고 재생이 반드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술을 했던, 줄기세포 수술을 했던 그 80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걷는 연습을 하신다고 이렇게 딱 걸어가시는데, 우리 이제 60대 개똥이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어요. 열심히 봅니다, 걷는 거를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 80대 저 할아버지는 나보다 조금 더 잘 걷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좀 있는데 조금 잘 걷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랬죠. 아니, 저 할아버지가 본인보다 훨씬 좋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이,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저분보다 지금 20살 넘게 젊은데 어떻게 저분이 더 좋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나이가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또 거기다 이제 줄기세포를 잘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재생이 안 돼. 더 나아가서는 줄기세포 자체가 재생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없으면 괜히 하겠어요? 그게 이제 비용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기세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줄기세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연골이 닳아져 있고 안 좋은데 오다리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넓게 망가져 있는지 국소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위치가 앞인지 뒤인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또는 반월상 연골이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절 연골만 달아져 있는지 아니면 근력이 받쳐주는지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환자 셀렉션을 잘 하고 수술을 정말 잘 하면 굉장히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인공관절 수술은 2주면 퇴원을 한다는데 줄기세포 시술은 최소 2달 이상 목발을 짚어야 하나요? 인공관절 수술은요. 보통 2주에 이제 실밥을 뽑죠. 그리고 한 3달 정도는 불편하다고 해요. 차이는 있지만 2달, 3달 정도는 아유 아파 불편해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바로 디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 시술을 하게 되면 상처는 거의 없는데 줄기세포를 심었을 때 그 줄기세포가 자라나와서 단단하게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기가 필요해요. 그 시기에 자꾸 딛고 다녀버리면 그게 쓸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체중 부하를 좀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1달에서 2달 정도 목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요, 이 무릎에서 앞쪽에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경우 체중 부하하고 상관이 없는 부위에 만약에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경우라면 체중 부하를 다 해도 됩니다. 딛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구부리는 거를 제한해서 앞쪽이 꽉 눌리는 거를 막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위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활동을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줄기세포 시술을 할 때 다리 교정도 같이 해야 하나요? 오다리가 없으면 오다리 교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 시술을 할 때 오다리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모형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에 반월상 연골을 설명을 드렸을 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안쪽으로 이렇게 디뎌지면서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관절이 닳아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안쪽이 계속 닳아져 있는 경우에 여기다 줄기세포 시술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체중을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딛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망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다리를 교정을 해서 관절이 안 디뎌지는, 내가 줄기세포를 시술을 했던 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를 같이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같이 해줘야지만 줄기세포 시술을 했던 것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 줄기세포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게 큰 문제긴 하죠. 이게 지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줄기세포 시술은 못합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나서요, 인공관절 수술은 가능하죠. 한 단계를 더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단계를 더 두는 거에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기세포를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 그걸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게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설사 줄기세포를 해서 조금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버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공관절은 무조건 아껴야지만 돼요. 내가 막 이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모셔서 써야지만 오래 가는 거거든요. 줄기세포 시술은 하고 나서 또 줄기세포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거는 내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는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또 줄기세포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다 망가졌어요. 재생을 하려면
모든 거를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줘서 목발을 오래 짚어서 계속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다듬어내고 인공관절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인공관절 하는 병원만 가면 다 인공관절만 하라고 그래요. 줄기세포 하는 병원만 가면 전부 줄기세포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관절하고 줄기세포를 다 하는 병원에 가게 돼서 이 환자가 어떻게 안 좋고 어느 정도가 베네핏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음은요. 줄기세포 시술이 실패하거나 오래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죠. 우선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건요. 기본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제가 정말 이거는 먼저 강조를 하고요. 잘했다는 가정하에서 이분이 줄기세포가 잘 안 자라고 생착이 잘 안 돼서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이분이 막 쭈그리고 앉고 막 농사일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일하시다가 한 3,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망가져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달라요. 만약에 이분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안 자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인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전체 인공으로 가든 아니면 부분 인공으로 가든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줄기세포 시술을 했는데 본인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망가졌다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아껴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잘하느냐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재활이나 이런 것들에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관절이라고 다 똑같은 인공관절이 아니라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면은 전체 인공관절, 부분 인공관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작나? 아니면 뭐가 조금 이렇게 안쪽에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인공관절이 뭐가 다르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어떨 때 하는지,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는지, 그러면 단점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인공관절은 많이 째요. 많이 째. 그리고 많이 깎아내요. 이유가 뭘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체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요. 요렇게 째고 우리 무릎 앞에 요런 동그랗게 생겨있는 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얘를 이렇게 젖혀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젖히려면 얘를 많이 째야 얘를 이렇게 젖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공관절은 얘를 다 보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개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분 인공관절은 안쪽만 수술하거나 바깥쪽만 수술하거나 보통 한쪽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젖히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는 거랑 얘를 이렇게 젖히면 되는 거랑 당연히 젖히면 되는 게 덜 절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덜 아프겠죠. 두 번째는요. 재활이 힘들어요. 재활이. 인공관절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빡빡하게 끼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하냐 심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구부리느라 고생을 꼭 합니다. 근데 부분 인공관절은 일부만 깎아내고 십자인대랑 바깥쪽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꺾는 게 너무 편하게 자연스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 가능성이 적어요.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게 염증이에요. 염증.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면 완전히 재앙입니다. 근데 조금만 째기 때문에 염증 가능성이 분명히 전체 인공관절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좋으면 다 되냐? 아니 어떤 경우에 그러면 부분 인공관절을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69세 된 아버님이세요. 3년 전에 왼쪽 무릎에 부분 인공관절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가방에다가 짐을 다 싸들고 입원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원장님, 제가 옛날에 왼쪽 수술을 했는데
오늘 오른쪽 수술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인공관절이라는 게 작은 수술도 아니고 그게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게 손상이 되어 있어서 오른쪽 무릎도 그렇게 인공관절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어떤 그런 조건들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인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많이 망가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분 인공관절인데 내측이 망가졌던, 바깥쪽이 망가졌던, 일부만 망가지게 되면 그거는 인공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내시경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이 많이 망가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한쪽 부분만 망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안쪽만 망가지든지 바깥쪽만 망가지든지 이렇게 한쪽 부분에 집중해서 망가져야 이런 인공관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안쪽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의 부분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쪽이 망가졌는데 안쪽이 아파야 돼요. 뭔 소리냐? 아니, 안쪽이 망가졌는데 당연히 안쪽이 아프죠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분이 계속 아팠던 거는 안쪽인데 최근에 연골이, 바깥쪽의 연골이 어떤 이유에서 북 찢어져 가지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쪽짜리 인공관절을 안쪽을 딱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아픈 거는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안쪽이 망가졌던, 바깥쪽이 망가졌던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아파야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오다리나 X자 다리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얘가 오다리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계속 눌리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안쪽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인공관절을 반쪽만 딱 해버립시다. 이렇게 되면요, 안쪽으로 계속 눌리면서 안쪽이 망가져 버려요. 오다리가 없어야 된다. X다리가 없어야 된다.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외측이 망가졌어요. 바깥쪽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바깥쪽으로 하면 돼요. 바깥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요 바깥쪽에 부분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시경을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 내지 네 번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네 번을 계속 해가지고 연골을 다듬어냈더니 결국은 아픈 것보다도 막 물이 차더라. 바깥쪽에 연골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차더라. 그러면서 계속 뻐근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안쪽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이가 젊어요. 그러면 전체를 인공으로 갈기는 아깝죠. 그럴 경우에는 바깥쪽만 부분 인공관절을 하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바깥쪽 인공관절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뚜껑뼈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뚜껑뼈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미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뚜껑뼈를 미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 얘기고 환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은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어서도 그렇지 환자분의 셀렉션만 잘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냐? 뭐가 안 좋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딱 보면 알겠지만 크기가 작아요. 이제 전체 인공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이 이렇게 있을 때 디뎌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일부만 받죠. 일부만 받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얘가 전체를 얘가 받는 건 아니에요. 나눠서 받긴 하는데 가운데도 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약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게 본인이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막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막 쓰게 되니까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막 쭈그리고 앉고 막 힘든 일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크기가 작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조심히 쓰게 되면 전체 인공한 것만큼이나 오래오래 쓸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수술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그런 수술이죠. 뭐 또 뻗정다리 된다, 뭐 절개된다, 뭐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가 문제고 그리고 진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도대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못된 속설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하나요? 예,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자세하게 제가 진짜 처음 굿라이프를 시작했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참 그때는 파릇파릇했는데 예, 그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도 말하고 나서 저도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인공관절. 여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많이 아플 때 한다. 그냥 60대 초 이르다, 50대는 당연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보통 인공관절 하라고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약 끊으세요. 보통 이런 병원에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제 이거 궁금하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뇌 질환도 있으시고요, 심장 질환도 있으시고요, 고혈압 이거 많이 있으시죠. 예. 뭐 연예인분도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를 막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피떡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약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이런 데 가서 이제 문제를 갑자기 생겨서 급사를 하게 되거나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이러니까요. 근데 요 약을 계속 드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니 가뜩이나 수술도 피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막 묽게 하는 약을 많이 이렇게 써버리면 피가 많이 나고 많이 차요. 그래서 무릎 안에 빵빵하게 피가 많이 차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일주일간을 끊었다가 수술 후에 바로 다시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면 재앙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개똥이 할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 좋아지다가 일주일쯤 됐는데 다시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다리가 막 다리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아파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게요. 거기에다가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막 6배, 7배가 빵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급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그거 진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생기면 보통은 이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생깁니다. 보통은 우리가 염증이 생겨요. 막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염증 생기고 그러면 항생제 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좋아지잖아요. 근데 인공관절 후에 급성 염증이 생기면 기구를 다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인공관절 끼웠던 기구를 다 제거를 하고 강력한 항생제가 포함된 시멘트를 사이에다 넣습니다. 뼈 사이에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계속 해요. 정말 되게 고생을 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지낸 다음에 염증이 이제 다 완벽하게 마른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적인 치료로 시멘트를 제거하면서 인공관절을 다시 끼워 넣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죠. 시멘트를 넣는 수술을 했죠. 나중에 시멘트를 빼면서 다시 인공관절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3번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진 수술인데 그거를 3번이나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염증이 안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건 인공관절 수술하고 염증이 생기면 재앙이라고 하는구나. 저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보통 2주 걸리나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일은 내버려 둬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막 걷게 하고 꺾기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아픈 때 막 거기서 꺾게 하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3일 정도는 이제 얼음찜질만 하고 이렇게 보통 내버려 둡니다. 조금씩 이제 기간은 차이는 있어요. 한 3, 4일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꺾는 거를 서서히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막 영희 할머니, 철수 할머니 옆에서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막 경쟁을 해요. 부질없습니다. 그거 다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쌀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오히려 중요한 거는 펴는 게 더 중요해요. 펴는 거. 이거 되게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무릎이 다 안 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는 과정에서 오랑우탄이나 이제 고릴라들 막 걷는 거 보면 막 되게 엉성하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펴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2주 정도 됐을 때는 다 펴야 되는구나. 이건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첫 일주에는 보통 많이 안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큰 수술을 하고 앉아만 있기 때문에 피떡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2주일 정도 막 스타킹을 막 차고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스타킹을 차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펌프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짜고 있는 할머니들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피떡이 생기지 말라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 1주에서 2주 정도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2주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구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100도 이상으로 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살 다 걸어 다니시고, 2주 정도 이제 실밥도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슬슬 퇴원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계를 보게 되면 급성염증이 생길 수 있는 아까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가 1단계, 1주 정도가 되는 첫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부리고 피는 단계를 열심히 하는 단계가 2단계가 됩니다. 그 단계가 1주에서 2주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인공관절에 무리가 안 줄 수 있도록 주위에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대퇴사두근 운동 같은 거를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운동편에서 한번 제가 다룬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분들도 이런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쪽 무릎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론 같이 하는 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의 환자들이잖아요. 근데 고령의 환자분들을 피도 많이 나고 굉장히 큰 수술인데 이 수술을 양쪽을 한꺼번에 같이 한다. 이것도 굉장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한쪽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또 이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상처가 열려있고 닫혀있는 시간은 일정하게 열려있고 닫혀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거는 기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구를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펴서 수술을 하지를 않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됐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어쨌든 이 기구가 계속 놓여져 있다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도 염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통의사 윤재훈이었습니다.